정보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최신 기술과 최신 이슈를 다루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고 ETH, 이더리움의 그 기본 토큰이죠. ETH는 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구동하게 해주는 보호하는 그 자산이다. 보안을 보호하는 자산이다.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비트코인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2008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골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그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사서 가치를 저장하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을 사서 가치를 저장하고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ETH는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ETH를 디지털 석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ETH,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이면은 이더리움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디지털 오일이다, 석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ETH는 기술 혁신에도 불구하고 ETH 자신을 디지털 석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석유처럼 한번 써버리면 없어지는 소비재 이런 것 정도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TH가 디지털 석유라는 말이 ETH를 자산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이면은 ETH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이 ETH가 지금까지 써온 디지털 석유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말자. 왜냐하면은 ETH도 자산이다. 인터넷에 대한 준비된 자산이다. 그래서 디지털 석유라는 그 ETH의 표현은 ETH의 역할과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잘 못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ETH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거래 가능한 웹3 지금 중앙화에 대한 그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나오는 웹3 산업의 그 플랫폼이 되는 그런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방송에서 해보겠습니다. ETH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디지털 골드로서 암호화폐에서 계속 선두적인 시장에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최고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그 내면의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운용 주체,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운영 주체는 누구냐? 블록 시간 동안의 이야기된 블록 시간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10분입니다. 10분. 10분 동안에 거래가 일어나겠죠? 뭐 박문수가 홍길동에게 10비트코인을 보낸다라는 그런 거래들을 10분 동안 일어난 거래들을 묶어서 블록 장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10분마다 만들어진 이 장부들을 이렇게 계속 10분마다 만든 장부들을 이어가게 하는 거니까요. 예, 새로운 장부들을 이어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트랜잭션들을 10분 동안 일어난 트랜잭션들을 묶어서 블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채굴로드가 경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에 성공한 노드는 그 블록을 모든 풀노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풀노드가 이제 이와 같은 새로 만들어진 이 블록을 추가해서 블록체인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의 운영 주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블록을 만드는 채굴노드, 하나는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는 풀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채굴노드 분포인데요. 지금 채굴노드가 거의 미국에 다 있습니다. 미국에. 원래는 이게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이 금지를 하면서 채굴을 금지하면서 미국으로 다 왔습니다. 물론 뭐 유럽도 조금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대부분 미국으로 가 있고 숫자도 다 합해봐야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채굴노드들이 경쟁에서 채굴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에너지 소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CO2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채굴노드들이.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하나의 단가가 이 채굴 비용 때문에 이 채굴노드들이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 비용 뭐 이런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게 그 비트코인 단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채굴노드의 채굴 비용보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비트코인은 불안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운용 주체는 풀노드입니다. 풀노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풀노드가 한 2만 개 정도 있네요. 2만 개 정도 있는데 그 풀노드들이 물론 미국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유럽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풀노드가 비트코인을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은 저장하는 곳이 어딘가요? 금을 광산에서 캐내죠. 광산에서 캐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에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채굴노드가 하는 역할이고요. 금으로 치면은 이게 광산이고요. 그 다음에 캐낸 금은 은행 금을 보관하는 스위스 은행 같은 데도 있을 거고요. 은행. 금이. 개인 금고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거래소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보관되어 있겠죠. 금이. 금은 이렇게 보관되어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이 풀노드에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풀노드에. 근데 다른 점은 이 풀노드 하나하나가 전체 목록을 비트코인 저장되어 있는 목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923개의 노드는 그 누가 비트코인을 얼마를 갖고 있다는 그 비트코인 저장 정보를 동일한 정보를 복사해서 모두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산해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보안이 보장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풀로드는 가치 저장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풀로드는 비트코인 가치 저장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풀로드들은 새로운 블록을 합의를 계속하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처럼 계속 이렇게 새로운 블록을 받아들여서 확장해 나가는 그 주체들이, 이 풀로드 주체가 비트코인 가치 저장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풀로드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이 비트코인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우리가 광산에서 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스위스 은행에 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금의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이 풀로드들이 지금 21,923개라는 이 풀로드들이 그 가치를 저장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풀로드가 2만 개가 넘는 풀로드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더라도 11,923개의 풀로드는 동일한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풀로드를 유지를 하려고 해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전기를 소모해야 되고 계속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이 채굴로드에게는 비트코인을 채굴 하면은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가격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풀로드에게는 보상이, 여기서는 보상이라는 게 별도로 비트코인을 보상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풀로드들은 거래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이득,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이득, 또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했을 때 그 트레이딩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들에서 이득을 남겨가지고 이 풀로드들을 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풀로드들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수지 타산이 맞아야 돼요. 거래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고 팔고 이렇게 돈을 받거나 했을 때 그 비트코인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야지만이 이 풀로드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채굴로드는 채굴 비용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채굴에 들어가는 그 비용, 비용보다 더 많이 보상받으면은 채굴로드들이 정상 운영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채굴 비용이 한 9만 불 정도 됩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지금 채굴로드들도 어렵죠, 비트코인이. 그 풀로드들은, 이것들은 치명적입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안 되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요, 이 풀로드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이걸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운영에. 허가를 받지 않는 퍼미션 리스 그래가지고 허가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탈퇴하고 하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풀로드 운영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이 금처럼 디지털 골드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봅시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새로운 블록을 만들면은 그 새로운 블록을 이렇게 쭉 이어붙이게 해나갑니다.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걸 새로운 블록을 이어붙이게 나갑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요 블록을 이더리움에서는 요 블록 시간을 이게 얼마냐면은 요게 12초입니다. 12초. 비트코인은 요게 10분이었죠. 이더리움은 12초마다 새로운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블록을 만드는 노드는 제한자 노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증자 노드 중에서 하나가 제한자 노드가 됩니다. 그 매번의 이 블록 시간마다 새로운 제한자 노드가 선정됩니다. 랜덤하게 선정됩니다. 그래서 제한자 노드가 블록을 만들고요. 그것을 모든 검증자 노드에게 방송을 해주면은 제한자 노드는 생성 블록을 해주면은 세상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검증 노드는 이 생성 블록을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전환을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합의된 블록을 검증 노드가 추가해 나가는 것이죠.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모든 검증 노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정보를 복사본을 모두 가지고 있고 계속 12초마다 새로운 블록을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그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것을 합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의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운영 주체는 검증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 노드인데 검증 노드가 이제 이것도 역시 퍼미션 리스니까 허가 없이 누구나 검증 노드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누구나 검증 노드가 될 수 있고 검증 노드를 탈퇴할 수 있으니까 이 검증 노드의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에서는요, 검증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 ETH를 이더리움 암호화폐요, 기본 토큰 ETH를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지분으로 맡겨둬야 됩니다. 현재 원래는 그 지분으로 맡겨둬야 되는 양이 원래는 32 ETH였는데요. 최근 2025년 3월 달에 있은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이제는 2048 ETH를 스테이킹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그리고 검증에 참여하면은 그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운영에 참여한 대가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이 새로운 ETH를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새로운 ETH를 발행해서 이자 형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에서는 이 검증 노드들이요, 이 검증 노드 스테이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검증 노드들이 이 스테이킹을 해놓고, ETH를 스테이킹 해놓고 이자를 받으니까 그 수익으로 검증 노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ETH 스테이킹이 이만큼 되어 있어요. 스테이킹 된 ETH만. 그래서 이 ETH는 현재 발행된 그 이더리움의 총량의 28.61%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ETH,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주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을 검증자 노드가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안정적으로 신뢰 있게 그렇게 보관되고 있다는 겁니다. ETH가. 그러면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비트코인 풀로드가 가치를 더 안정되게 저장을 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골드로서? 아니면은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이더리움 가치를 더 안정되게 보장하고 있을까요?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요, 가치를 저장하는 곳이 검증 노드인데, 검증 노드는 수익이 지분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더 안정되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디지털 골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이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 틀렸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하겠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비트코인보다는 디지털 골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TH를 디지털 석유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그것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당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석유라는 말을 쓰면은요, 석유는 오염, 유출, 탄소 배출, 환경 피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2022년 합병, 여기서 이제 합병이 일어나는데요. 합병이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이더리움을 그전에는 POW 작업 증명 방식으로 합의를 하다가 이
더 머지라 그래서 이 합병 이후로 POS 스테이킹 하는요, 지분 증명 방식,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증 노드가 ETH를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도록 해서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POS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POW가 비트코인이 하는 방식이고요. 처음에는 이더리움도 채굴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합병 이후로 에너지 소비를 보면은요, 이 정도 수준에서 확 떨어져 가지고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가깝게 이제 에너지 소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요. 전체 이더리움 동작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5밖에 안 돼요.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왼쪽 그림이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이게 계속 POW거든요. 채굴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 이 채굴자들이 이 채굴자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채굴을 하면서 보면은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채굴 노드들이 작동하는데요. 폴란드 일개 국가 전력 소비량과 비슷합니다. 또 그 탄소 CO2 배출량요. 카타르의 탄소 배출량과 비슷하고요. 폐기물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장비를 계속 그 채굴 장비를 돌려야 되니까요. 고장나면 버리고 뭐 폐기하고 그 전자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24시간 뭐 365일 계속 돌리니까요. 예. 열나면 식히고 뭐 고장나면 새로 바꾸기 하고 뭐 계속 돌립니다. 담수 소비량, 물 들어가죠. 물 많이 필요하죠. 스위스의 총 물 사용량과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게 석유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혀 전력도 사용 안 하고 탄소 배출도 안 되는데 그 부정적인 석유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ETH는요, 지구를 파괴하는 자원이 아니라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지구를 만드는 블록체인을 구동합니다. 그래서 ETH를 이제 디지털 석유라고 부르지 말자. 그러면은 환경의식이 강한 투자자나 사용자를 소외시키고 ETH를 친환경적이 않은 이미지와 연결된 자산으로 오해할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 ETH를 디지털 석유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소비재라는 인상을 주어서 투자자들에게 ETH를 진정한 잠재력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검증자 노드 분포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 검증자 노드 수가. 한국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000개 정도의 노드가 있네요. 이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으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석유란 것은 상품입니다. 석유를 가지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 돈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금을 사놓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을 사놓지, 석유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디지털 석유라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더 가치 저장 수단이 더 좋은데요. 석유는
소비되는 것이고요. 가격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ETH는 스테이킹, 검증 노드들이 스테이킹을 해요. 수익 창출합니다. 예. 그래서 보유자, ETH 보유자에게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검증 노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익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검증 노드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검증 노드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참여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더리움으로 발행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 노드인데 검증 노드가 오히려 비트코인의 풀노드보다 더 안정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을 보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금을 보관하는 거하고 스위스에 금을 보관하는 거하고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이더리움이 스위스에 금을 보관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이탈리아의 은행에 금을 보관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왜? 저장하는 그 이더리움의 이 검증자 노드가 비트코인의 풀노드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TH는요, 그 이자를 이 검증 노드에게 주는 이자를 지분을 맡겨놓으면 주는 이자를 신규 ETH로 발행을 해서 줍니다. 발행을 해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이더리움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모아가지고 발행한 만큼 여기서 검증 노드에게 주기 위해서 발행한 만큼 거의 같은 액수를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서는 태워버립니다. 소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그 총 발행량을 보니까요, 더머지 2022년 10월 달에 있었던 더머지까지는 이게 이더리움의 총 발행량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ETH는요. 그래서 이 발행하는 이더리움을 검증자 노드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서 발행을 하지만은 또 소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은 안정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되나요? 2022년 10월에 비해서 0.019% 증가했습니다. 이더리움 총 발행량이요.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에 비교해 보면은 1.415% 총 발행량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비트코인은 발행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반감기라 그래서 줄어들지만은 이 비트코인은 소각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 작동하는 이걸 보면은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더리움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총 발행량이 이제 안정되어 있으니까요. 예.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ETH는 석유와 달리 석유는 단순히 소모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ETH는 상승 잠재력을 가진 역동적인 자산이 뭐예요?
이게 디지털 골드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골드. 예. 골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보세요. 왜 이더리움이 더 디지털 골드인지. 총 발행량이 안정되어 있어요. ETH는. 이더리움은 총 발행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를 저장하는 이 곧 검증자 노드, 이 검증자 노드요, 밸리데이터, 이 검증자 노드가 전 세계적으로 더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을 잘하고 있죠. 이게 뭐 없어지거나 뭐 어디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풀로드는 거래 수익이 준다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풀로드로서 운영하다가 나는 풀로드로서 운영 못하겠다라고 장사를 접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도 더 안정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총 공급량도 이더리움이 더 안정되어 있고, 그러면 무엇이 더 디지털 골드에 가깝습니까? 이더리움이 더 디지털 골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디지털 석유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쓰면 안 됩니다. 석유, 상품은 유한하지만요. 석유는 사용하면 없어지잖아요.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어가지고 자동차 운영해버리면 그 석유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ETH는 저장수단뿐만 아니라 디지털 골드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용됩니다. 확장적입니다. 그래서 석유는 한정된 자원으로 채굴 및 소비에 명확한 한계가 있죠. 그러나 ETH는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ETH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된다거나, 그 다음에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으로 뭐,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이자 받고, 파생 상품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자산 같은 거요. 땅을 뭐, 그 토큰으로 만들고, 금을 토큰으로 만들고, 그런 리얼 어셋, 그 다음에 그 신용정보 뭐 하고요. 이 응용 분야가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게 이제 DApp이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디파이를 하고요. NFT를 하고, DAO, 이 가버넌스도 합니다. 가버넌스 중요하죠. 예. 정부가 하는 일, 그 다음에 회사의 관리부서가 하는 일을 이 DAO를 통한 가버넌스가 앞으로는 거의 합니다. 사람 없이도 예, 블록체인상에서 그 가버넌스를 합니다. 그런 어떤 ETH가 그런 플랫폼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ETH를 단순히 디지털 석유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더리움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TH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ETH가 상품이 아니고요. ETH가 자산입니다. 자산. 한마디로 디지털 골드입니다. 골드. 그래서 ETH는 고갈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더리움의 혁신과 함께 성장합니다. 이더리움은요, 중개자 없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변경 불가능한, 한번 실행되면은 그걸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래를 위한 글로벌 결제 계층입니다. 그래서 ETH는 지금까지는 이제 가스 요금을 ETH로 지불을 하니까 이게 석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디지털 석유라는 오일 뭐 이런 연료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왜 그러냐니까 비트코인과 다르게 가스 요금으로 ETH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인프라를 구동하는 자산입니다. ETH는요. 그래서 왜 ETH를 처음에 이제 디지털 석유라는 말을 썼느냐? ETH 원리를 보면은요, 이더리움 원리를 보면은, 왼쪽 그림을 보면은, 스마트 계약을 배포를 하죠. 배포를 하면은 여기 컨트랙트 어카운트에 여기 스마트 계약 코드가 배포가 됩니다. 배포. 그 블록체인에 올라가죠. 그 CA가요. 그러면은 자, 요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려고 하면은 요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요 CA 배포된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려고 하면은 외부 소유자 계정에서 이것도 역시 그 블록체인에 있습니다만은 실행하는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그 해당되는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 실행하는 주체가 이제 EVM이죠. 이더리움 가상 머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실행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니까 요 계약 코드거든요. 이게 계약 계정에는 요 계약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실행한다는 것은 여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요 12초마다요. 12초마다 이 스마트 계약을 돌리려고 시도하는 트랜잭션들을 다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요 안에 12초마다 한 번씩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12초마다 실행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12초요. 12초 안에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요 EVM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요 전체 총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조정하느냐 하면은 이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수료, 가스를 지불을 하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가스를 지불하게요. 그걸 뭘로 지불하느냐 하면 이 가스를 ETH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ETH로. 가스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과 차별화 때문에 디지털 석유라는 말을 쓴 겁니다. ETH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것만 전부, 요거는 일부분이고요. 여기 가스로 ETH를 가스로 쓰는 것은 일부분이고, 세상을 바꾸는 그 플랫폼 핵심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액 버금갑니다. 왜?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또 이더리움의 그 검증 노드 스테이킹 해가지고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더 저장을 더 잘합니다. 가치 저장을 더 잘해요. 플러스 이런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한다거나 그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그 기존 금융에서 하는 것처럼 돈 빌려주고 암호화폐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렇게 파생상품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 디파이를 한다거나요. 은행 개입 없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파이낸스를 하는 겁니다. 토커나이즈 어셋 뭐 토지 같은 것을 토큰으로 발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제적 혁신을 가져오는 게 이더리움인데, 디지털 석유라고 하면은 그것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디지털 석유라고 하면은 이자 농사, 이게 뭐 보로하고 이제 이자 받고요. 자산 스테이킹, 그 검증 노드에게 스테이킹해서 검증 노드 이자 받고 잘 돌리잖아요. 검증 노드 잘 돌립니다. 참여했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이게 디파이죠. 이게 뭐 바이낸스나 뭐 코인원, 한국 코인원, 뭐 업비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탈중앙화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사람 없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의 새로운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이런 것들로. 그 이런 혁신의 핵심 자산입니다. ETH가. 스테이킹, 검증노드 스테이킹, 가치 이전, 이걸 이용해서 페이먼트 이용하고요. 결제, 지불에 이용하고요. 국가 간 그 거래, 가치 이전, 이게 사용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예, ETH는 이 다오가 이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투자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그걸 팔아서 그 수익을 투자한 사람에게 배분해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 한 사람은 프로포저 제안자가 됩니다. 프로젝트 제안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 제안서를 내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제안서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돈을 투자할 사람, 나중에 그 이익 배당을 노리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이 암호화폐로 또 이더리움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DAO는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사람의 개입 없이 이 투자자와 그 다음에 이 프로포절 제안자를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투자한 사람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DAO가 하는 그 가버넌스고요. 그 가버넌스는 뭐 회사 운영도 할 수 있고요. 뭐 예측 시장도 이용될 수 있고 뭐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그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 CEO를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 디지털석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겁니다. 이제. 왜? ETH는 금융 진화를 주도하는 다재다능한 자산입니다. ETH를 단순히 가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그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수수료로서의 가스, 고기 1차원적인 면으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예, 마지막 내용입니다. ETH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거래 가능한 웹3 미래 산업의 초석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ETH는 디지털 석유가 아닙니다. 인터넷의 준비 자산입니다. 이게 준비 자산이라는 이야기는 디지털 골드 플러스 플랫폼을 유지하는 그런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결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리어 어셋 다오 가버넌스요. 뭐 여러 가지 많죠. 이와 같은 것을 작동하게 해주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게
ETH가요.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오직 요거라고 주장해왔죠. 요거. 근데 이것도 지금 과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과장되어 있어요. 왜?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풀노드들이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골드면이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H는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디플레이션적이고 수익 창출하고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기본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플랫폼이고요. ETH는 이를 구동하고 보호하는 자산입니다. 환경 피해도 없고요. 가격 침체도 없고요. 제한된 유용성도 아닙니다. 자, 이제 디지털 석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ETH는 연료가 아닙니다. 기반이고 디지털 골드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사실은 암호화폐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놀이에 의해서 시장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본 유튜브가 저는 확신합니다.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그 앞으로 4년 후에는 이런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이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 가면은 분명히 본 내용이 증명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 6월 30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